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중 경제 충돌이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중국의 첨단 기업이 1차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의 드론 제조 기업도 타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세기 기술 패권을 위해서 동시에 자신에게 표를 몰아줄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층을 위해 이처럼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역시 100년 전 마오쩌둥처럼 결사항전 의지를 가졌습니다. 공산당이 대장정을 시작했던 곳을 멀리 찾아가 헌화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이는 한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미중 경제 충돌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DJI.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드론의 80% 이상이 DJI 제품일 만큼 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드론 시장 1위 업체인 DJI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드론을 통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며 기업들의 경고문을 배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엔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선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ook, we allowed it to happen. Our leaders allowed it to happen. Well, it's not happening anymore. 야당인 민주당마저 트럼프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 hope he doesn't back out and come up with a weak solution because China is going to continue to hurt us over and over again.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미국도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대중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화웨이 휴대전화에서 유튜브를 못 쓰게 만들겠다는 게 구글의 생각이지요. 중국 당 안에서는 그런데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부터 구글과 유튜브를 못 쓰게 막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밖에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불만과 걱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화웨이가 중국 바깥 시장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은 1억 대 이상.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급성장한 배경엔 유럽 시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4,5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화웨이와 거래를 끊는다는 소식에 유럽 소비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지메일은 물론 각종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카메라 기능만 남기 때문입니다. I can't have Google on it, so yeah, absolutely. I wouldn't want to buy it if I can't have Google on it. It's just a bit unfair. It's been so hard with updates and the bugs. I just don't think it'd be worth it going through the hassle. 기존 화웨이 폰 사용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Allora mi arrabbierò tantissimo con Huawei che mi ha venduto una cosa che oggi Google non riconosce più questo accordo che avevo. Mi arrabbierò tantissimo. Prendo una raccomandata e glielo. 화웨이는 이미 판매된 스마트폰에 대해선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화웨이 이외의 수입선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며 제재 조치를 90일간 유예함에 따라 일단 시간은 벌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이런 노래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반일 영화의 주제곡을 무역전쟁이라는 반미 노래로 바꾼 겁니다. 중국에선 미국에 대항하자는 애국주의 소비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화웨이를 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好用嘛，因为我之前也是用苹果手机，然后后来用了几部华为手机之后，觉得现在比苹果的要好用。我觉得这个还是一个很霸道的行为吧。还好吧，因为他们华为本身也出了好多的一些政策嘛，好像他们应该是有所准备的。 중국 일부 기업들은 화웨이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지를 올렸고 중국 SNS에는 화웨이 제품을 구매하자는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 총편집인도 9년간 쓰던 아이폰 대신
화웨이 폰을 새로 구매했다며 애국 소비를 자극했습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과소평가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就是至少武器是绝对不会影响，而不仅不影响，事实上别人2、3年也不会来追得上我们。 반미 정서가 고조되면서 애플, KFC, 맥도날드 등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미중 무역전쟁 국면, 그중에서도 화웨이가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화웨이 대란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실 겁니다. 경제산업부를 출입하는 김윤수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에서는 이 화웨이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사실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5G 문제입니다. 일부 5G 기지국에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 중에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웨이가 이 장비의 핵심 부품을 미국 업체에서 조달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을 주지 않으면 화웨이도 5G 장비를 만들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LG유플러스의 5G 기지국 설치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겠죠. 또 유지 보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 LG유플러스 5G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LG유플러스 측은 5G망 구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측에 문의를 했는데 한국에 보낼 재고는 이미 충분히 준비해놨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답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이미 10,000개 이상 기지국을 설치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 7,800대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 물량은 충분히 화웨이가 커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5G 통신 장비 얘기를 해봤다면 사실 이번 무역 갈등에서 이 직격탄을 맞은 게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우리 기업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도 있나요? 네, 반사이익이 있는데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삼성의 갤럭시 S10 5G, LG의 V50 신Q 외에는 5G 전용 스마트폰이 없는데요. 그동안 유럽과 중남미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보인 높은 점유율을 삼성과 LG가 일부 가져오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웨이가 차지했던 수요의 50%를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처럼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했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일부 손해가 예상됩니다. 중국이 미국 애플의 아이폰 불매 운동 등 보복을 할 경우에 애플 협력사인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이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경제산업부 김윤수 기자와는 여기까지 얘기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미중 무역 갈등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 경제가 걱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춰 2.4%로 수정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5월 무역 수지는 수출 257억 달러, 수입 277억 달러로 20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 추세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출. 5월 중간 집계 결과 수출은 지난해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열흘 뒤 집계되는 5월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게 됩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석유 제품의 감소폭도 컸습니다. 국가별로는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도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도 보완하고 또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이미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도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하고 투자가 지금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수출가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혁신 등 보다 근본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어려운 경제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 단위에서 0을 몇 개 떼내는 겁니다. 10,000원에서 0을 떼내서 1,000원이나 100원, 10원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값이 오르고 부동산 상승론 이야기까지 나온다는데요. 소문의 실체를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네, 분명히 저희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한번 그야말로 논의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하면 5년 뒤에 하든 10년 뒤에 하든 어느 때든 해야 될 일이지. 안 하고는 절대 갈 수 없다. 전현직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변경돼 1억 원짜리 부동산이 100만 원으로 바뀌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느껴 수요가 늘고 가격도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설이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어올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초보다는 거의 한 2배, 3배 이상 상담도 많이 늘었고요. 한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올라간다고 보통은 많이 알고 계세요.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달 만에 2.5배로 늘어난 상황. 실제 리디노미네이션을 진행하려면 화폐 단위를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실물 화폐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확산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독재자의 후예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을 독재자의 대변인에 빗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변인 짓을 한다는 듯이 발음하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를 겨냥한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황교안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에 빗댔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짓으로까지 들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누가 저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천만의 말씀에. 기사 잘못 나온 지난 3월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방금 보신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말은 사람의 품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먼저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를 보고 독재 세력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없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좌파 독재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에 빗댄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을 편가르고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하나의 막말은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초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내년 후년 선거는 민주당이 치른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민주당 복귀 일주일을 김철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자주 연락하시나요? 이심전심. 당 회의에서 취임 인사에 나선 이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 싱크탱크 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독대했습니다. 저한테 양비하는데 그 비서관 임명장 주신 분입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이나 보고에 머물지 않고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을 총선 병참 기지로 규정하며 총선 목표를 제시하고 정권 교체 완성도는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촛불혁명의 완성도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친문 차기 대선 주자들도 띄웠습니다.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조금 그게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서는 양 원장의 광폭 행보를 두고 맡은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연구원장은 연구원장이고 당이 선거를 치른다며 양 원장의 역할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잇따른 인사검증 논란으로 경질론에 휩싸였던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최근 국민소통수석이 거의 공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최근 한 달간 올린 SNS 게시글은 40여 건에 이릅니다. 111 메시지를 내놓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법개혁부터 경제까지 다양한데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5.18과 관련해선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고 했고 한국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선 1987년 6월 항쟁 사진을 올리며 투쟁의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5일 신임 대변인 임명 브리핑을 한 뒤 한 달 가까이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언론 창구를 대변인으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조 수석은 이 방침이 무색하게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 수석이 대변인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조 수석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의 잦은 메시지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이틀 앞입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는 대통령 묘역이 있는데 그곳 안내 게시판을 누군가 비방글로 훼손했습니다. 보도에 배영진 기자입니다. 게시판 한가운데 빨간색 레커로 쓴 글씨가 선명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글귀도 있습니다. 묘역에 참배하러 온 방문객이 발견해 노무현 재단에 알렸고 재단은 즉시 철거했습니다. 야외 전시되는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사진 등으로 소개한 것으로 20개의 게시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10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그런 추악한 일이 없어지기를 마음이 없어요.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새벽 5시쯤 두 사람이 게시판을 훼손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2명을 붙잡는 대로 재물 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봉화산에서 내려와서 한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한 10분 정도 머물고 있다가 다시 산 쪽으로 지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봉화마을에 의경 8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경전은 끝났고 이제 서로의 칼끝을 전현직 수뇌부로 겨누고 있는데요. 안보겸 기자입니다.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돼요.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맞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보경찰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에는 현직 경찰 수뇌부를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직 2인자인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뒤 내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자 원 서울청장은 금품 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며 수사의 금도를 잘 지켜야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에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민 청장은 임의적 방법이 안 되는 건 강제 수사 절차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두 기관의 다툼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경우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규명이 어렵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내홍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단 팀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성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 이후 조사 실무단의 내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리스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서 진상조사단원 다수는 리스트는 실제하고 조사 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과거사위가 소수의 검찰 단원들 의견을 따랐다는 겁니다. 성접대 의혹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호 씨는 SNS를 다시 시작하고 사건의 은폐에 가담한 자에게 천벌을 내려달라며 과거사위의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주일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려고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1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분란만 남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지난주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며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주민과 근로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요.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환경당국 직원들이 공장 설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20분 합성수지 생산 공장에서 아크릴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크릴산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를 만드는 데 쓰는 화학 물질입니다. 오랜 시간 노출되면 구토와 호흡곤란에 이어 안구 손상까지 일으킵니다. 혼합 탱크 안에서 그 이상 반응으로 그 열과 내압이 높아지면서 그 갑작스럽게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출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근처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안성시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문자 받고 집 안에 있다가 바람이 계속 그쪽으로 불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집에서. 냄새 안 나는 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 누출 사고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60건에서 7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와
시설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습니다.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화학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관련형에 의해서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죠.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카, 초콜릿, 커피 등 향이 나는 담배는 판매를 막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담배들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흡연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은 과일과 바카 등 각종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들입니다. 초콜릿 맛이나 커피 맛이 나는 거 이런 거 관심 있어 하고요. 터뜨리는 거, 상쾌한 거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거. 내 중에 그런 게 좀 많이 팔리는 거야. 이거가 독보적으로 터뜨리면은 벤솔 들고 나오면서 많이 사기고 향이 나는 담배의 판매량은 매년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담배 3갑 중 1갑이 가향 담배였습니다. 상쾌하고 더 시원한 느낌이라서 담배를 처음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담배로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향이 나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사업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 담배에 향이 나는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담배값에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모든 담배값의 색상과 디자인을 규격화해 광고 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적극적인 금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가장 반발이 큰 곳이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인데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일산 서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합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과 일산 사이에 창릉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로 받은 충격을 버림받은 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팽했다 할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버림받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요.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는 시세보다 수천만 원씩 값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4천만 원 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 멈춰주면 좋은데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지금 감흥이 잡수 없을 정도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신도시가 생기면 일산 주민의 서울 출퇴근과 통학이 크게 불편해질 거라는 걱정도 큽니다. 너무 길에다가 시간을 많이 버리거든요. 3기 신도시를 더더군다나 서울 골목에다가 한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이건 더한 고통을 이제 감수하라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설치한 신도시 반대 현수막이 철거 대상 5개 불법 광고라는 구청 공문을 받은 뒤 반발은 더 심해졌습니다. 구청에서는 5개 불법 광고라고 우리가 사는 단지 안에 이거를 부착하는 건데도 5개 불법 광고인가. 김현미 장관하고 유은혜 장관하고는 사거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가 철거하라고 전화를 했어요. 논란이 커지자 일산 서구청은 아파트 단지 외부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 과정에서 단지 내부에 현수막이 걸린 관리사무소까지 공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쿠키나 마카롱에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를 그려넣는 수제 디저트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특히 많이 파는데요. 자칫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인기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케이크, 마카롱. 소규모 매장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마카롱보다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진 마카롱이 있어야 보기도 좋고 귀엽고 또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제 쿠키 전문점 등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런 캐릭터들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캐릭터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반 제품보다 잘 팔리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반응이 좋은 캐릭터는 저희가 지불해서라도 하려고 이렇게 여러저리 알아봤는데 접근하기가 저희가 쉬운 편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공동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단도미사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의 발음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성격 규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 통역관은 탄도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로 말합니다. A joint response to North Korea's recent launches of projectiles that include short-range missiles. 사전에 적어놓은 원고대로 통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며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말한다는 게 발음이 잘못돼 단도미사일이 됐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이 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곧바로 추가 제재가 논의될 수 있는 상황.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이거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사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청와대의 고심이 단도미사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이 내린 판결,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제3국 국제중재로 풀자는 일본 요구에 답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일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답을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しっかりと韓国政府を代表してこれは外交問題でございますから大統領がきちんと責任を持ってご対応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 남관표 주일 대사는 부임 10일 만에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데 이어 오늘은 스가 관방장관으로부터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신청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중재위 개최 수락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불가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재위 수락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달과 함께 반짝이는 이 작은 별 보이십니까? 오늘 이런 인증사진 찍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별은 바로 목성입니다. 미세먼지가 거치니까 목성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달 아래 환하게 빛나는 목성.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부산 광안리 바다, 포항 영일해수욕장 등 전국에서 달과 목성을 함께 봤다는 시민들의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목성이 너무 밝아 인공위성으로 착각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8개 가운데 가장 크고 네 번째로 밝게 빛나는 천체인데 구름과 미세먼지에 가렸던 목성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어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시정거리가 최대 55km까지 늘어나면서 밤하늘 별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중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별 보기 좋은 날씨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목성은 지구를 사이에 두고 태양과 반대 방향에서 일직선을 이루는 다음 달 11일에 가장 잘 보입니다. 모레 23일 자정쯤에는 달 근처에서 토성을 관측할 수 있고 이어 새벽녘에는 목성과 토성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평가전이 경기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한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한 이색 훈련 방법이라는데요. 한국 양궁의 색다른 시도들을 김민곤 기자가 소개합니다. 10점짜리 관역에 화살이 명중합니다. 다음 달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의 평가전입니다. 그런데 일반 양궁장이 아닌 서울 도심공원에 설치된 특별무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일 점심에 이색평가전이 펼쳐지면서 지나가던 시민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평가전을 진행하는 건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네덜란드 대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선수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낯선 상황 대처와 전 경기 생중계로 인한 중압감 극복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관중들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다르게 또 바람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쪽 맞고 저쪽 맞고 하는 게 그래서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이색 훈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빗속 야구장은 물론이고 마스코트가 북을 찌는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팔을 당겼습니다. 군장병의 환호성과 징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꼭두새벽 극기훈련까지 끝없는 혁신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 양궁.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새로운 신화를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곤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학창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2점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은 유 열사가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한 1915년에서 1916년 사이, 그리고 고등과에 입학한 1918년에 촬영된 것으로 공개된 사진 가운데 가장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이화여대는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유 열사의 사진 원본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오늘 오후 부산대학교 미술대학 건물에서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 수백 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아래를 지나던 학교 환경미화원 68살 문모 씨가 숨졌습니다. 풍부한 햇볕에 시원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생기 넘치는 하루였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소만에 맞아서 다시 낮더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데요. 아침이나 저녁 외출할 때는 얇은 외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3도, 대구가 12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모레는 일부 영남 지역에서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정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오래전 베스트셀러의 제목인데요. 경제를 살찌우려는 노력을 고급차 렉서스에 빗댔고 종교와 이념으로 다투는 중동 지역 분쟁을 올리브로 묘사했습니다. 20년 전 책을 꺼내던 이유는 한눈 팔지 않고 경제 부흥의 길로 가야 할 대한민국이 자꾸만 올리브 가지에 곁눈질해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정치는 어땠습니까? 독재자의 후예다.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공방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